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길잡이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콜라보 프로젝트, 이 동익 프로젝트의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뭐 파트 1이 1부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 그다음에 2부는 이제 실제라고 그랬죠. 프로젝트 이제 실제 연습을 해 나가는 건데, 사실 2부의 1장, 2장까지는 또 그 실제 연습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실제 연습이라기보다는 뭘까? 또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협력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리가 팀워크에 임하기 직전에 이런 실제 돌입하기 전에 실습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가는 이런 연습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준비 자세, 태도 점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그 태도를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연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또 아직 팀 수행을 하기보다는 그죠? 팀워크를 통해서 팀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보다는 아직은 팀을 또 만드는 작업이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래서 팀을 이제 만들 때 팀원을 뽑거나 팀원을 서로 이렇게 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팀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심리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MBTI 검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이 다 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검사를 다 해봐가지고 자기들이 뭐 ISTJ라느니 뭐 이런 뭐 유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심리 유형 검사를 해서 그 심리 성격에 서로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우리가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사실 이렇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죠.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맞추기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동의도 프로그램에 사실은 의존한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할 때는 이런 걸 또 많이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양 수업이든 이런 데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팀 과제를 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자동 팀 배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거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맨 밑에 그 팀 구성의 두 번째 소절을 보면 동의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동 팀 편성인데, 무작위로 이게 말하자면 만들어집니다. 팀이. 그러니까 뭐 저것만 정하게 돼 있어요. 교수가 숫자를 5명을 하냐 10명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몇 명을 할 것이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표를 거기다가 설정할 수는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돌릴 수도 있고, 지표를 설정 안 하고, 지표를 설정할 때는 예를 들면은 뭐 학번 순으로 뭐 짜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학과가 같은 학생들끼리 묶는 방법, 또는 뭐 뭐랄까 성별이 같은 이제 여자들끼리만 남자들끼리만의 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학년별로만 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아니면 이제 아까 마치 과별로 짤 것이냐 학년별로 짤 것이냐 뭐 남성 여성 성별로 짤 것이냐 뭐 이런 지표를 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집단 우선 같은 과 뭐 끼리다든가, 또 학번이면 같은 연차의 학번 말하자면 비슷한 학번끼리만 같은 학번끼리만 주로 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계에 의존해서 간단한 이런 그 지표만을 주고, 또는 아니면 그냥 아예 무작위로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주면 몇 명으로 묶는다 하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저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뽑히는 겁니다. 5명씩 묶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계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가장 그냥 편리한 건 그렇지만은 사실은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짜놓으면은,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가 또 사업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 아무 팀원이나 가지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짤 수 없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격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또 참고해서 비슷한 어떻게 뭘까 서로 잘 맞는 성격의 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사람들로 구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성격 검사를 여기서 MBTI 하나하고 디스크라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는 심리 성격 유형 검사고,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고 성향. MBTI는, 디스크는 이제 행동 유형 검사라고 이렇게 보통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아주 전혀 다른 말하자면 종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데, MBTI는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거죠, 거의. 근데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고, 그러니까 마이어스라는 사람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이죠. 엄마와 딸, 그죠? 그래서 딸이 우리가 보니까 나도 이제 이 교재 우리가 사실 요번에 이 MBTI 검사하고 디스크 검사 이런 성격 유형과 행동 유형 검사는 우리 여러분이 나랑 또 같이 여러분 수업이 또 듣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이제 2부의 디지털 시대와 나 중에서도 4장이 바로 개인의 성향과 행동 유형 이렇게 돼 있죠, 제목.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주에 걸쳐서 지금 다루게 됐는데 5주차 내지는 다뤄지는 게 사실은 심리 성격 유형 검사 거기서도 다루거든요. MBTI 디스크를.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다 가리키려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의 길잡이에서만 MBTI하고 디스크를 한꺼번에 몰아서 다루고 오히려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에서는 이건 사실 인문학적인 하나의 그 베이스를 갖는 교환은 아니죠. 이 교육 내용이 이것은 아무래도 심리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성향을 갖는 거죠. 행동 유형과 이제 성향 유형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회적인 조직을 하느냐는 거니까 팀을. 그래서 사회과학적 성격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 인문학하고 딱 정확히 맞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차라리 여기 콜라보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의 길잡이는 그야말로 사회과학적 성격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여기다 몰아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 나왔던 그 내용도 같이 첨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재를 보니까 프로젝트 길잡이에 나와 있는 MBTI에 대한 항목은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디스크도 너무 짧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 다룬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검색만 해도 그러나 아무튼 합쳐서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MBTI는 그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라고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이 저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이어스라고 할 때 그 마이어스는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딸이에요. 딸이 앞에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브릭스라고 나와 있는 게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캐서린 쿡 브릭스예요 원래는. 그래서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어머니하고 마이어스라고 하는 딸과 어머니가 합쳐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약자가 MBTI다.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의 이 지표라는 것은 융의 성격 유형 이론에 기초했다가 융이라는 게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을 말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정신분석 학파의 심리학자인데 우리가 정신분석을 크게 3단계로 나눠요. 그 시기별로. 첫째가 이제 프로이트,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프로이트죠. 프로이트가 창시자고 정신분석에서 1세대고 그 다음에 2세대, 2단계로서 이제 중요한 학자는 정신분석의 제2세대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바로 이 칼융, 칼융, 집단 무의식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집단 무의식적인 상징들을 매우 중요시했죠.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문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민족이라든지 민족성, 민족의 성향, 그 다음에 어떤 문화, 민족적인 어떤 특징적인 문화들, 문명과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를 집단 무의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심리학의 분야를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로부터 어떤 민족과 어떤 역사 속에 나타나는 문명 또는 문화적인 것으로까지 확장한 그런 의미에서 제2세대 정신분석학파를 대표하는 칼융. 또 한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심리, 우리가 열등감이라든지 우월감과 열등감 또 이런 경쟁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다뤄서 분석하고 연구했던 사회적인 이런 심리를 중요시했던 그러니까 그런 또 그 학자가 있죠. 네. 아들러라고 우리가 좀 들어봤을 건데 그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심리학자가 바로 이 정신분석의 제2세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는 이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 자연, 본능, 동물성, 인간의 동물적 차원을 내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되는 무의식의 그 본능을
성적 본능이라든지 어떤 공격 본능, 폭력적인 충동, 자, 이런 거를 프로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뤘다면 인간 무의식의 심층 안에 있는 그런 자연적인 본능, 생물학적 본능을 중시했다면 이제 제2세대 학파들은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그러니까 민주적, 넓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차원, 생물학적 차원에서 2세대는 이제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인간 사회 심리, 문화 안에 상징적인 어떤 무의식적 심리, 정신을 보려고 했고, 특성을.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철학 상담 내지는 철학 치료. 여러분이 그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4부인가요? 4부에서 디지털 시대와 세계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 챕터를 제가 썼는데, 거기에서 다뤄질 내용인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와 세계의 치유라는, 세계를 치유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내가 4부의 첫 장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철학 치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철학 치료,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인문학이나 특히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우리가 이런, 말하면 유파가 철학 상담 또는 철학 치료라는 분야로 얘기될 수 있는데,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의 철학 치료, 철학 상담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지금 말 나오자,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제3세대인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빅토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자면 개척한 그 분야가, 오늘날, 그 사람은 이제 사실 실존 분석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로고테라피라는 말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철학적 치료, 철학적인 마음의 치료를 말하자면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어떤 장르로 개척한, 물론 이제 역사적 근원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이미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내가 얘기했었죠. 디지털 시대와 실존이라는 그 챕터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라는 것이 결국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준 것과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도 영향을 준 산파술이라는 건 정신분석에 영향을 주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그 상담,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철학적인 마음의 치료, 그런 의미에서 철학 상담이나 철학 치료라는 것은 이미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뿌리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의 시작인 소크라테스부터 일단 철학 치료는 역사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독립되는 어떤 하나의 그 분야로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그 제도권 안에서 가르쳐지고 제도권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테라피로서, 요법으로서, 치료법으로서 방법론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정교화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도입을 해서 의사가 그것을 환자들을 다루기도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철학 치료까지 했던 게 바로 프랑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직접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철학 상담 치료를 연 것은 빅토 프랑클이라고 하는 프로이드 이후에 또 아들러와 융 이후에 제3세대 정신분석 학파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 바로 정신과 의사이자 또 철학자였습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또 받았던 철학자이기도 하죠. 실존 철학을 받아들여서.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우리의 역사적 흐름은 그렇고, 정신분석에. 그래서 정신분석의 역사적 흐름에서 가운데에 이제 제2세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칼 융이고,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문화 밑의 상징을 읽어내는 이런 중요한 심리학, 정신분석 이론도 제시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개인의 어떤 성격 유형에 관한 이론도 제시했는데, 이런 성격 유형 이론을 기초로 해서 브릭스하고 마이어와 브릭스가 어머니와 딸이 지표를 개발한 것이 바로 MBTI 검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인간 성격을 16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은 왼쪽에 그 맨 상단을 보면은 ESTJ하고 INFP예요. 그죠? 많이 들어본, 그죠? 우리가 이 ESTJ인 성격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죠? INFP인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것을 나누는 기준이 각각 E와 I, 그 다음에 S와 N, T와 F, J와 P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E와 I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쪽에 주력하느냐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관심이나 초점이, 밖을 향하느냐, 안을 향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내면 세계로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I형이고, 바깥 세상을 더 관심 있어 하고, 그쪽으로 우리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이제 E에 해당하는 외향형. 그래서, 익스트라벌전하고, 인트로벌전. 이것의 약자가 E와 I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다음에 S와 N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연스럽게 정보나 어떤 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냐. 그것은 이제 감각. S는 이제 센싱이라는 말과 N은 이제 인투이션의 약자인데, 이 감각형, S형의 사람은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실제로 일어난 이런 사실들의 정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정보만을 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주 관찰 가능한 데이터의 위주로 받아들이지만은 N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인투이션, 직관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큰 그림을 일단 이렇게 말하자면 그려보고 또 상상력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큰 연관성, 큰 그림으로서 어떤 그 사태를 말하자면 어떤 정보도 큰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이렇게 눈에 확실하게 또 검증할 수 있는 그 방식의 것만의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S형처럼. N은 좀 거시적인 연관성이라든지 큰 그림으로 이걸 또 내가 자기 안에서 상상도 해보면서 영감도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받아들이지, 하나의 낱낱의 정보를 이렇게 관찰하고 조금 분석적인 방식의 감각 데이터를 수집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T와 F를 나누는 기준은, T는 이제 thinking이고 F는 feeling의 약자인데, 그래서 사고형과 이제 감정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판단을 할 때 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의사 결정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추론과 계산, 이런 논리적인 사고의 절차를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추론하고 계산해서 말하자면 정확하게 계산하고 추론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feeling, 감을 따라가느냐,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어떤 정을 중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논리적인 어떤 추론이나 증명 방식이나 또 계산적인 정확성을 가진 절차를 따라가는가 하면 T는, F는 어떤 서로 간의 정도 중요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대인관계와 감정을 또 남을 배려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시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데, 정치권에서도 정말 뭐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뭐 하나 흠집 발견되면 무조건 딱 자르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 딱딱딱딱딱 그죠? 뭐 시스템으로 따라서 뭐 공천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와의 연관성, 그죠? 자기와의 어떤 친밀과 유대, 또는 뭐 미래와 과거를 다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데 좋고 유리하고, 뭐 또는 이런 어떤 그 자기와의 감정,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원한 관계가 내가 또 저 사람에게 그런 게 있느냐, 아니면 또 빚진 게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우호적인 이런 것을 보여줬느냐,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공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천이냐 뭐 시스템 공천이냐 이러는데, 그냥 아무튼 간에 이 사고형이라는 사람은 논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과 추론을 그런 방식의 것으로 결정하는데 계산하고, F라는 형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유대라든지 배려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 그 다음에 J와 P라고 나눠지는 것은 J는 저징이고 P는 이제 펄시빙의 약자인데, 판단형과 이제 인식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삶을 구조화해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저징, 판단형이고, 유연하게, 즉흥적이고도 유연하고 또 어떤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어떤 변화에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유연하게 삶을 이렇게 어떤 질서라든지 꼭 규칙을 엄격히 조직화해 나가서 계획성 있게 삶을 뭐 계획해 나가가지고 뭐 계획표 세우고 그 계획대로 수행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식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판단형이면, 퍼시빙이라고 하는 인식형은 이제
좀 유연하고, 또 어떨 땐 즉흥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을 규칙에 의해서 통제하고 질서주기보다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뭐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STJ, ESTJ 이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인문학 강좌에서 내가 했던 아날로그와 우리가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사고를 우리가 비교했잖아요. 대비시켰잖아요. 그거와 대비시켜서 우리가 ESTJ 쪽하고 INFP 쪽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나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게 서로 맞는 기준에 따라 두 개가 나눠질 수는 없겠지만은 뭐 대충 봤을 때는 그죠, 느낌상 보자면 또 어떤 직관적으로 또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결정해 보자면 ESTJ 그 감각적이고 또 논리적인 추론과 계산을 중시하고 또 계획적인 설계를 해 나가는 J, 이쪽은 아무래도 디지털적인 그죠 사고 패턴의 유형에 비슷하고 또 가치관적으로 어떤 걸 상상력도 발휘하고 또 느낌으로 감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유대를 중시하고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이렇게 흐름에 적응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뭐 엄격한 질서나 규칙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런 삶의 태도인 P라는 형, 이게 INFP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사고 유형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16개의 유형이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이 다 조사해봐서 자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77페이지, 78페이지에 걸쳐서,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에 보면은, 제 2부 4장에 보면은 여기 쭉 16개를 핵심만 요약했는데 특징을, 우선 ISTJ라는 유형을 보게 되면은 논리주의자라고 특징 지어주는데, 핵심 키워드는 청렴결백하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이고 상황을 분석해서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구조와 규칙을 존중한다. 그래서 일과 책임에 대한 충실도를 중요시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STJ니까 그러니까 I와 E만 다르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를 구별할 때 I하고 E보다는 아무래도 그거는 좀 도외시하고, 왜냐면 성격 유형이 바깥을 향하느냐 안으로 향하느냐는 각각 또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뭐 디지털적인 계산을 정확히 하더라도 내성적인 면으로 있는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논의를 한다면 ISTJ는 STJ가 주된 성격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적인 사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뛰어나고 구조와 규칙을 중시하고 존중하고 일과 책임에 대한 충실도, 타인과 높은 기준, 이런 엄격성, 논리적인 엄격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ISFJ는 이제 용감이라는 핵심 키워드인데, 수호자라는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를 잘 돌보는 성격을 가지고 친절하고 세심하며 사려 깊고 사람들이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며 타인을 돕는 데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에 대한 세부상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일관성과 루틴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INFJ는 옹호자라는 유형으로 불리는데, 핵심 키워드는 선의.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그들은 이상적인 세상을 구성하고 이를 실현하고 노력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 다음에 INTJ는 전략가라고 유형을 붙이는데, 그래서 용이 주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결정적이다. 그 다음에 ISTP는 제주꾼이라는 유형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만능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특징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분석적이고 유연하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논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상황이나 장비를 조직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 ST라는 것은 아무래도 디지털적인 분석력이나 이런 걸 뛰어나지만 또 만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P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P라는 성격은 어떤 논리 조직화되는 질서보다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ST를 봤을 때는 아주 감각 데이터를 관찰해서 꼼꼼하게 수집하고 T 논리적 추론하고 계산을 엄격히 해 나가는가 하면 P라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J라는 성격을 가졌으면 완전히 이제 디지털적인 건데 이게 P라는 성격이 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만능이라는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지난 시간에 내가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디지로그적인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죠? 태도가, 사고방식이. 디지털과 애널로그를 융합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 ISTP 같은 제주꾼이라고 불리는데, 유형이. 만능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정말 만능의 제주꾼으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디지로그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죠? 디지털과 애널로그가 합쳐진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SFP는 예술가로 분류되고, 호기심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친절하고 상황에 쉽게 적응하며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경험한 세상을 미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개인적인 가치를 중요시해서 타인의 자유와 개성을 또 존중한다. 그 다음에 INFP는 중재자라는 유형인데 열정이 핵심 키워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상주의적이고 내향적이며 감정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동기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정직과 일치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이해와 동정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ESTJ하고 INFP를 이렇게 쭉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 이 네 가지 지표를 이렇게 분류해 봤을 때 INFP는 정말 내향적이면서도 NFP니까 철저히 이제 아날로그적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INFP는. 그래서 네, 낭만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낭만주의가 이제 내가 아날로그와 연결을 시켰잖아요. 아날로그적 사고하고 낭만주의가 이제 그 어떤 철학적 사조로는 낭만주의의 성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학적으로는. INFP. 그 다음에, INTP는 T만 이제 어찌 보면은 디지털적인 게 들어간대요. 대체적으로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논리학자라고 또 해놨네요. 유형은. 그래서 사색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아니구나. NP니까, 내가 잘못 봤다. INTP니까 T만 그러네. 예, 디지털적이고, NP는 아무래도 또 아날로그적인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창조적이고 분석적이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익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 자유와 독립을 중시해서 전통적인 규칙과 제한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P니까 어떤 규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N이니까 직관적인 어떤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상상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니까 굉장히 논리적연하고 계산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 중요하니까 논리학자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데 N은 그러나 직관적이고 어떤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고 창의력도 있는 사람이고 P니까 유연하고 융통성도 있는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나는 논리학자라는 명칭은 여기 지금 들쳐놓은 거는 좀 적합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면적인 정신적인 어떤 성향은 갖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STP는 이제 사업가라고 붙여놨는데 모험을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용적이며 현재 순간을 즐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즐기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한다. 그래서 ESTP를 우리가 이렇게 모험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가다. 그러면 ESFP를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유형으로 붙여놨는데 핵심은 자유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삶을 즐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NFP 활동가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재기발랄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사교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능성에 흥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유의 융통성을 중요시하며 자유와 융통성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가치와 이상에 따라 삶을 살펴간다. 그래서 NFP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이 다 뭉쳐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다만 아까 INFP하고 달리 ENFP라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ENFP니까 외향적이지만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기발랄이라는 특징을 갖는 활동가라고 얘기해놨네요. 그죠? 아주 활동적인 낭만주의자네 이것은. 그죠? 그래서 INFP는 아주 정말 내면적인 INFP는 아주 내향적인 아주 얌전하고 내향적인 거죠. 그 내성적인 낭만주의자면은 ENFP는 아주 활동적인 낭만주의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ENTP는 변론가라고 해놨는데 논쟁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분석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독특한 접근을 하며 토론과 논쟁을 즐기고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할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ESTJ는 관리자,
라고 유형으로 말하고 핵심은 엄격함인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조직적이고 결정적이다. 그래서 명확한 규칙과 기대치를 세우는 데 능숙하고 효율성과 순서를 중시한다.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수행해서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걸 즐긴다. 예, 그래서 우리가 ESTJ는 전형적인 디지털적 사고네, 그죠? 그런데다가 외향적인, 그지? 아주 외향적인 디지털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ESTJ다. 그죠? 조직적이고 아주 실용적이고 또 명확한 규칙과 기대, 효율성, 뭐 순서를 중시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직을 해나가는 이런 디지털적 사고를 가지고 외향적이니까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여기 보면은 ISTJ하고는 이제 유형만 조금만 다른 거지.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만 다른 것이죠. 맨 처음에 했던 게 ISTJ였죠. 네, 이 사람이 논리주의자라고 했는데 내면적인 이제 논리적인 사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규칙을 중시하고 이 사람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그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논리정연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ESTJ다. 그래서 관리직을 맡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리 질서 있게 관리하는. 그다음에 ESFJ는 외교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ESTJ하고 F만 다르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니까 어떤 배려하고 남을 정으로 감정적으로도 나는 사람과 이제 유대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교를 핵심으로 한다. 친절하고 책임감 있고 늘 돌봄에 능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해서 협력과 조화를 중시한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가치 있게 여겨서 그룹과 커뮤니티 참여하는 걸 즐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ENFJ는 사회운동가 유형인데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는 데 능숙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개인 간의 연결을 중요시해서 인간관계와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추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개 유형 중에 ENTJ 통솔자 유형으로 대담함을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조직적이며 야심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데 능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논리적이고 결정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도전과 경쟁을 즐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16개를 우리가 이야기해 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로 나가죠. 네, 디스크. DISC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하죠. 잠깐만요. 이게 네. 이거는 사실 뭐의 약자냐면 이건 아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와 브릭스의 타입 인디케이터가 MBTI의 그 약자의 원래 의미인데 디스크는 이제 사람이 나오질 않고 여기는 이제 그 네 가지 성격 유형의 그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D는 도미넌스 주도형, I는 인플루언스 사교형, S는 steadiness 안정형, C는 conscientiousness라는 이제 신중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중형.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행동 유형을 구별해서 파악하는 것이 디스크 검사입니다.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서 6개 아니라 60개의 질문의 답을 80초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죠? 1분 한 20초면 끝난다는 거죠, 검사가. 그래서 우리가 60개 문항을 이제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한 대표적인 거 몇 개씩만 뽑아봤는데, 우선 적극적이냐, 결단력 있고, 대담하고, 주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도형이겠죠? 네, D를 특징 짓는 문항이고, 여기에 OX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쭉 나누는 식으로 이제 답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주도적으로 많은, 예스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자기는 이런 성격에 가깝다면 이제 주도형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생동하며 쾌활하고 호감 있고 사람 중심으로 관계를 하고 살아가며 사교적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교형이겠죠, 사교형. 그래서 인플루언스, 사교형, I형의 유형의 사람은 이런 식의 지문에 답이 아무래도 긍정, 예스에 해당하는 게 많이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이해력 있고 친절하며 포용력 있고 평화롭고 우유부단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형이겠어요? 안정형, S겠죠. 안정형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중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제력이 있고 완벽주의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네 번째, conscientiousness, 신중하다는 거지. 신중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주도형,
적극적이고 결단적이고 대담하고 뭐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그 사교형은 감정적이고 생동감 있고 쾌활하고 호감을 주며 사람 중심으로 사교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안정형은 겸손하고 이해력 있고 친절하고 포용력 있게 평화주의자고 우유부단한, 근데 단점은 있다. 그 다음에 신중형은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자제하지만 완벽주의자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제 말하자면 그 네 가지 유형의 성격을 이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장점과 단점을 또 이렇게 왼쪽 보면 표를 보세요. 왼쪽 하단에 이제 DISC 일어났는데 DISC. 우리가 위쪽으로 갈수록 외향적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뭐 발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은 느릿느릿하고 침착하게 집돌이 집순이 성격일 거 아니겠어요. 내향적이면.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하고 I는 외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위에 MBTI로 보면 E에 해당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C하고 S라는 것은 우리가 내향성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MBTI로 보면 I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C하고 S가. 그 다음에 네, 뭐 그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기 MBTI로 치면 E에 해당하는 외향형에 해당하는 사람 D하고 I를 먼저 보면, D는 주도형은 장점이 아까도 그랬지만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목표지향적이고 도전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하고 경쟁적이고 아주 경쟁에 승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겠다. 그죠? 그러나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세부사항을 무시하고 자기 좀 주도해 나가려고만 하지, 그죠? 앞장서서 항상 뭐 반장하려고 하고 앞서서, 그렇지만 좀 세부사항을 조금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다.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사교형인 사람, 이것도 이제 외향적이긴 한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아버지형과 어머니형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스타일로 그 외향적이면, 어머니는 그 다스려 나가되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맞으면 사교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 사교형의 장점은 낙관적이고 말솜씨 있고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열정을 쏟고 사람을 좋아해서 그 무대 체질인데, 단점을 말하면 일의 끝마무리가 좀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의지가 약할 수 있다. 정에 치우쳐가지고 의지가 약하고 변덕스럽고 또 일의 끝마무리가 좀 부족할 수는 있다. 끈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향형인 사람들 보면 C와 S를 보면, 우선 S는 안정형은 장점은 협조적이고 충성스럽고 친절하고 뭐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한다. 그리고 단점은 우유부단하고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정형인 사람은. 그리고 이 I와 S는 각각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다르지만 다 사람을 중시하는 거죠. 외향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이고 아주 내향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방식으로 사람 대인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상담사 스타일이 있고, 바깥에는 어떤 뭐 외교적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대에 나가서 그러니까 연예인 기준으로 사교적인 사람이 있고, 그 상담사 스타일로 조용하게 상담소 안에서 뭐 방 안에서 수곤수곤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I와 S는 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외적이냐 내적이냐만 다르죠. 그 다음에 D와 C는 각각 다 일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도전 성취를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바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내면적으로 분석하고 조직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쪽에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쪽에 이제 일을 담당하느냐는 차이지, 사람보다는 다 일을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지. D와 C는 그래서 D는 아까 주도적으로 막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C는 이제 내적으로 어떤 뭐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장점은 사력 있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짜고 계획을 짜고 완벽을 추구해서 집행을 해나가는, 관리해 나가는 스타일이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외적으로 뭐 D라는 스타일을 가진 어떤 정치가가 자기가 도전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간다 하더라도 C라는 스타일의 어떤 사무장이 꼭 필요한 거겠죠. 비서든 간에 비서실장이든. 그래서 C는 이런 스타일의 장점이 있고, 단점은 세부적인 일에 너무 꼼꼼하고 너무 치밀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니까 너무 세부적인 일을 하나하나 얽매이고 의심 많고 비판을 또 너무 비판적이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조직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또 약간만 논리가 어긋나거나 또
계획적으로 봤을 때 좀 손해가 볼 것 같은 식으로 계산이 나오면 매우 까다롭다는 거지. 여기서 DISC의 특징을 각각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